일본의 매실 생산량은 한 해 약 7만 톤입니다. 한국은 3만에서 3만 5천 톤. 단순히 계산해도 일본이 2배가 넘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실을 다뤄온 나라. 해이안 시대부터 집집마다 매실 장아찌를 담그고 매실주를 빚어온 나라.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매실이라면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와카야마현의 어느 마을에서는 봄이 되면 온 동네가 매실향으로 가득 찼고 아이들은 매실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자랐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매실은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온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카야마현에서 3대째 매실을 가공해온 한 장인이 한국의 작은 시골 동원에 서서 그만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매실만 만져온 사람이었습니다. 손끝에 감촉만으로 매실이 잘 익었는지 아닌지를 읽어내던 사람. 매실이라면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흙바닥에 반쯤 묻힌 항아리 하나를 들여다보다가 한참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평소의 자부심도 여유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장인의 손이 그날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농원 주인이 말없이 건넨 작은 종지 안에는 오후 햇빛에 받아 반짝이는 황금빛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빠지도 않고 쉬지도 않은, 입안에 넣는 순간 부드러운 단맛이 천천히 번지는, 그가 평생 알고 있던 매실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한 모금을 삼킨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같은 열매를 두고 두 나라가 1000년 동안 완전히 다른 답을 냈습니다. 한쪽은 소금으로 짜게 절였고 다른 한쪽은 설탕으로 달게 재웠습니다. 일본 최고의 매실장인이라 불리던 그는 어쩌다 이웃나라의 작은 농원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그는 200년 넘게 이어온 가문의 방식에 과연 무엇을 더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사이토 켄지입니다. 일본 와카야마현에서 매실을 가공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우리 집안이 이 일을 시작한 건 제 할아버지 때부터입니다. 저는 3대째고요. 200년 가까이 이어온 가업이라고 하면 다들 놀라지만 와카야마에서는 그리 드문 일도 아닙니다. 이곳은 일본에서 매실이 가장 많이 나는 고장이거든요. 봄이 되면 온 산이 하얀 매화로 뒤덮이고 그 향기가 마을 골목골목까지 스며듭니다. 저는 그 향기를 맡으며 자랐고 그 향기 속에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우메보시입니다. 한국말로는 매실장아찌라고 하더군요. 잘 익은 매실을 소금에 절이고 햇볕에 말리고 다시 절이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만든 우메보시는 새빨갛고 한 알만 입에 넣어도 얼굴이 절로 찌푸려질 만큼 시고 짭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한 알로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웁니다. 도시락 한가운데 박힌 빨간 우메보시 하나. 그게 바로 일본의 밥상입니다. 저는 이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부심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매실은 곧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소금 농도를 확인하고 손끝으로 매실의 단단함을 가늠하고 햇볕에 널어둔 매실이 골고루 마르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손등에는 소금에 절어 갈라진 흉터가 가득했고 손톱 밑은 매실물이 들어 늘 거뭇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손을 볼 때마다 안쓰러워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손이야말로 200년 가업의 증거였으니까요. 새벽 공기 속에서 항아리 뚜껑을 열 때 훅 끼쳐오는 그 시큼한 냄새. 저는 그 냄새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수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매실의 색깔만 봐도 며칠을 절였는지 알 수 있었고 냄새만 맡아도 그의 농사가 잘 됐는지 아닌지 알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매실은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확신이었죠. 실제로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매실 생산량은 한 해 약 7만 톤에 달합니다. 한국은 3만에서 3만 5천 톤 정도라고 들었으니 우리가 2배가 넘는 셈이죠. 게다가 우리 우메보시의 역사는 헤이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일본 사람들은 매실을 다듬고 또 다듬어 왔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우메보시를 챙겼습니다. 침이 돌게해서 갈증을 달래주고 상한 음식의 독을 막아준다고 믿었거든요. 우메보시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일본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잇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한국이 매실을 아무리 많이 길러도 이 깊은 역사만큼은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다른 나라의 매실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매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언젠가 거래처 바이어인 미야자키가 저에게 한국 매실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미야자키는 저와 오래 거래해온 사람인데
발이 넓고 호기심이 많은 친구죠. 그날도 사무실에 들러 차를 마시다가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켄지 씨, 요즘 한국에서 들여온 매실청이라는 게 있던데 한번 드셔보셨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매실청이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매실을 설탕에 재워서 만든다는 그단 음료 말이죠. 매실을 설탕에 절인다고요? 그게 무슨 매실입니까? 그냥 설탕물에 매실 향만 입힌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실은 시고 짠맛으로 먹는 겁니다. 그 강렬한 신맛이야말로 매실의 본질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설탕에 재워서 달게 만든다니. 제 눈에는 그게 매실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실의 영혼을 빼버리고 껍데기만 남긴 변형품. 딱 그 정도로 봤습니다. 미야자키는 제 반응에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마셔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한국 젊은 사람들은 그걸 물에 타서 음료수처럼 마신다던데요. 음료수요? 매실을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메보시를 물에 타서 마신다는 건 저에게는 상상조차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짜고 신 우메보시를 물에 타면 도대체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하지만 미야자키 말로는 한국 매실청은 애초에 짜지가 않다는 거였습니다. 소금이 아니라 설탕으로 만드니까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매실에서 신맛을 빼면 뭐가 남는단 말입니까? 우메보시 한 알로 밥을 먹는 우리와 매실을 음료수로 마시는 사람들. 같은 열매를 두고 어쩜 그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그저 한국 사람들의 별난 입맛 정도라고 여겼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치도 없는 이야기였죠. 사실 저에게는 더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일본 안에서도 우메보시를 찾는 사람이 해마다 줄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너무 시고 짠 우메보시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염분이 많아 건강에 안 좋다는 인식도 퍼졌고요. 우리 전통 우메보시의 염분 함량은 약 20%에 달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짠맛으로 더운 여름을 버텼지만 요즘 사람들에게는 그저 짜제만한 옛날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식료품 가게를 하는 친척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열대에 올려둔 우메보시가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젊은 손님들은 우메보시 코너 앞을 그냥 지나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는 이 방식밖에 몰랐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외출은 매년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 방식을 바꾸지 않았죠. 할아버지가 하던 대로, 아버지가 하던 대로 소금과 햇볕과 시간만으로 우메보시를 만들었습니다. 방식을 바꾸는 건 곧 가문의 전통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에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우메보시만 보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제가 가끔 어머니 요즘 사람들 입맛이 변해서 새로운 걸 좀 만들어 봐야 하나 봐요 하고 운을 떼면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켄지, 매실은 짜야 매실이다. 간 매실이 어디 있냐? 그건 매실이 아니야. 어머니는 올해로 78이십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굽으셨지만 매실철만 되면 어김없이 작업장에 나오셔서 제 어깨 너머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다느니 햇볕에 너무 오래 뒀다느니.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집안의 고집이 어디서 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이 곧 우리 집안의 법이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미야자키가 한국 매실청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저는 흘려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회사의 답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미야자키가 다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켄지 씨, 다음 달에 오사카에서 식품 박람회가 열립니다. 아시아 각국 식품이 다 모이는 큰 행사예요. 한국 매실 가공품 부스도 나온다던데 같이 한번 가보지 않으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매실청 따위를 보러 박람회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야자키는 끈질겼습니다. 새로운 걸 보는 것도 공부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부스도 차려야 하잖아요. 그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박람회에 우메보시를 내놓을 참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긴 가죠. 하지만 별 기대는 안 합니다. 박람회까지는 정확히 3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3주 동안 저는 평소처럼 작업장에서 우메보시를 만들며 보냈습니다. 한국 부스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우메보시를 알리고 거래처 몇 군데나 더 뚫어볼 생각뿐이었죠. 한국 부스는 지나가는 길에 슬쩍 구경이나 할 작정이었습니다. 박람회를 며칠 앞둔 밤, 저는 작업장에 홀로 남아 햇볕에 말린 매실을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고 있었습니다. 손에 밴 소금 냄새, 코끝을 찌르는 시큼한 향.
20년 동안 단 하루도 떠나지 않은 그 익숙한 감각 속에서 저는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는데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 방식이 옳다고 시간이 증명해 줄 거라고요. 항아리 뚜껑을 닫고 작업장 불을 끄려는데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달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도 이 자리에서 이 달을 보며 매실을 담그셨겠죠.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이 길이 옳다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박람회에서 마주칠 작은 종지 하나가 200년을 이어온 제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말이죠. 오사카 식품 박람회는 도심 한복판의 거대한 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출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수백 개의 부스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국의 차, 태국의 향신료, 베트남의 쌀국수 재료까지 아시아 전역의 먹거리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시식을 권하는 목소리, 음식 냄새가 한데 뒤섞여 전시장 전체가 시장통처럼 들썩였습니다. 천장에는 각 나라의 깃발이 걸려 있었고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박람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와카야마의 작은 작업장에만 틀어박혀 살던 저에게 이 거대한 전시장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야자키와 함께 우리 우메보시 부스를 차렸습니다. 빨간 우메보시를 작은 접시에 담아 가지런히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식을 권했습니다.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손님들은 하나를 입에 넣고는 역시 옛날 그 맛이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손님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는 물을 찾아 두리번거렸죠. 너무 시고 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그들을 배웅했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부스에 앉아 우메보시 접시를 바라보고 있자니 도쿄의 친척이 한숨 쉬며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진열대에 그대로 남아있다던 우메보시. 어쩌면 우리 우메보시는 정말 시대에 뒤처진 음식이 되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입안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미야자키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켄지 씨, 잠깐 부스 좀 봐주세요. 저 건너편에 한국 매실 부스가 있던데 구경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미야자키가 향한 쪽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유독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다른 부스보다 훨씬 북적였습니다. 도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 사람이 몰리나? 궁금증이 발끝을 그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미야자키를 따라 천천히 한국 부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묘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시큼한 우메보시 냄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하게 새콤한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메보시의 코를 찌르는 시큼함과는 완전히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냄새였거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리며 그 향을 더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부스 앞에는 황금빛 액체가 담긴 유리병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호박색으로 반짝이는 그 병들이 이상하게도 제 눈길을 붙들었습니다. 부스를 지키던 한국 사람이 작은 종이컵에 든 음료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매실청을 물에 탄 거였죠. 시식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환했습니다. 오, 이거 맛있다. 새콤달콤하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우리 우메보시 부스 앞에서 미간을 찌푸리던 그 젊은 손님들이 여기서는 한 컵을 비우고 또 한 컵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뜨끔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우리 부스보다 이곳이 훨씬 활기차 보였거든요. 미야자키가 종이컵 2개를 받아와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켄지 씨도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예요. 생각하던 거랑 다릅니다. 저는 컵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실을 설탕에 재운 변형품. 그 선입견이 여전히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야자키가 빤히 쳐다보고 있어서 마지못해 컵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한 모금이 입안에 들어온 순간 저는 동작을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맛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단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부드러운 단맛이 혀를 감싸더니 곧이어 매실 특유의 상큼한 신맛이 은은하게 따라왔습니다. 그 둘이 묘하게 어우러져 입안에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설탕물에 향만 입힌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매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다뤄온 그 매실이 전혀 다른 얼굴로 제 혀에 닿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간 뒤에도 그 맛은 입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끝맛이 깔끔하면서도 은근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우리 우메보시처럼 강렬하게 한 방 먹이는 맛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들어 마음을 사로잡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컵을 든 채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매실에서 이런 맛이 날 수 있지? 신맛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부드럽게 단맛을 입힌다고. 20년 동안 매실만 만져온 제가 이런 맛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만들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야자키가 제 표정을 살피며 슬쩍 웃었습니다. 어때요? 그냥 설탕물 같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설탕물이라고 비웃었던 제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입을 열면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저 컵에 남은 매실청을 마저 들이켰습니다. 부스를 지키던 한국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 어설픈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이거 한국 전라남도 광양이라는 곳에서 만든 매실청입니다. 광양. 저는 그 지명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광양이 한국에서 매실로 가장 유명한 고장이라고 했습니다. 매년 봄이면 수십만 그루의 매화가 피어 온 산이 하얗게 물든다고요. 그 말을 듣자 묘하게도 우리 와카야마가 떠올랐습니다. 봄이면 매화로 뒤덮이는 우리 고장과 어딘가 닮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진열된 유리병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건 색이 옅은 황금빛이었고 어떤 건 진한 호박색이었습니다. 숙성 기간에 따라 색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래 묵힐수록 색이 짙어지고 맛이 깊어진다는 거였죠.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 우메보시도 횟수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방식은 정반대인데 시간을 들여 깊은 맛을 끌어낸다는 점은 똑같았습니다. 그 묘한 공통점이 제 호기심을 더 부추겼습니다. 한국 사람은 매실청 만드는 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청매실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말린 뒤 설탕과 1:1 비율로 켜켜이 재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여 두면 설탕이 매실의 진액을 천천히 끌어낸다는 거였죠. 소금으로 수분을 빼내는 우리 방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그 과정을 그려봤습니다. 설탕이 매실을 재운다. 단 한 번도 떠올려 본 적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 부스 앞을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실청을 맛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우리 우메보시 부스로 돌아와 앉았을 때도 입안에는 여전히 그 새콤달콤한 맛에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혀끝에 맴도는 그 맛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강남회가 끝나고 짐을 정리하는데 미야자키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켄지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까 그 매실청, 그냥 설탕물 같던가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매실에서 그런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미야자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켄지씨,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다음 달에 제가 한국 광양으로 출장을 갑니다. 거래처 농원이랑 미팅이 있거든요. 같이 가시죠. 매실청을 직접 만드는 곳을 켄지씨, 두 눈으로 보세요. 분명 뭔가 얻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그들의 방식을 배운다니. 200년 가업을 이어온 일본 매실장인의 자존심이 그 제안 앞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입안에 남은 그 맛이 자꾸만 저를 흔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 그 궁금증은 제 자존심보다 훨씬 끈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신칸센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끝없이 부딪혔습니다. 가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과 가서 직접 봐야겠다는 마음.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소금에 절어 거칠어진 매실밖에 모르는 이 손이 어쩌면 평생 가보지 못한 길 앞에 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어머니께 박람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 매실청 이야기를 꺼내자 어머니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뭘 배운다는 거냐? 우리 우메보시가 어때서? 그런 설탕물 따위에 휘둘리지 마라.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마셨던 그 황금빛 음료를 떠올렸습니다. 부드러운 단맛 뒤에 따라오던 그 상큼한 신맛. 그건 분명 제가 모르는 매실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미야자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제 손끝이 조금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미야자키 씨, 저 광양에 같이 가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야자키가 환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한 번도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200년 가업의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서 말이죠. 2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난생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미야자키가 렌터카를 빌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남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에서 광양까지는 차로 4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산과 들판이 이상하게도 일본의 시골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모습, 간판의 글자, 사람들의 차림새는 분명 달랐습니다.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앞으로 만나게 될 광양의 매실농원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우메보시 장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새로운 것을 보고 싶은 호기심이 제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우리는 마침내 광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코끝에 익숙한 향이 스쳤습니다. 매실향이었습니다. 와카야마에서 평생 맡아온 그 향. 낯선 땅에서 그 익숙한 냄새를 맡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적어도 이곳도 매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장이라는 건 분명했으니까요. 농원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매실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푸른 매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그 매실들을 보며 저는 와카야마의 우리 매실밭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매실인데 어쩐지 한국의 매실이 조금 더 크고 통통해 보였습니다. 박정희 씨에게 물어보니 광양 매실은 알이 굵기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일조량이 좋고 토양이 비옥해서 그렇다는 거였죠. 농원에서 우리를 맞아준 사람은 박정인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3대째 매실 농사를 짓는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저처럼 가업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죠. 그 사실을 알자 묘한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박정인 씨는 60쯤 되어 보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두꺼운 손마디가 평생 흙과 매실을 만지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손을 떠올렸습니다. 소금에 절어 갈라진 제 손과 흙에 물든 그의 손. 생김새는 달랐지만 한평생 한 가지 일을 바친 손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 손만으로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일본에서 매실 장인이 오신다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우리를 농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둑해진 매실밭 사이를 걸으며 그는 이 농원의 역사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 산자락에서 매실을 길러왔고 지금은 수만 그루의 매실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봄이면 이 산 전체가 하얀 매화로 뒤덮인다는 말에 저는 와카야마의 봄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희 씨는 우리를 매실청 작업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식 매실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작업장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항아리들이 끝도 없이 줄지어 있었거든요. 우리 작업장에도 항아리가 많지만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항아리 하나하나가 사람 키만 했고 검은빛이 도는 옹기 표면은 세월의 손때가 묻어 반들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항아리들이 모두 흙바닥에 반쯤 묻혀 있다는 거였습니다. 왜 항아리를 땅에 묻습니까? 제가 묻자 박정희 씨가 빙긋 웃었습니다. 땅속이 온도가 일정하거든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죠. 이렇게 묻어두면 매실청이 천천히 고르게 익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김치 항아리를 묻던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저는 그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햇볕과 바람으로 매실을 다루는데 이들은 땅의 힘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매실인데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니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항아리 하나의 뚜껑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안에는 매실과 설탕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설탕이 매실에서 빠져나온 진액에 천천히 녹아들며 끈적한 황금빛 시럽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담근 지 2달 된 겁니다. 매실 무게랑 설탕 무게를 정확히 1대1로 맞춰서 재워요. 설탕이 적으면 발효가 잘못돼서 곰팡이가 피고 많으면 너무 달기만 하죠. 이 비율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우리 우메보시도 소금 농도가 생명입니다. 염분이 약 20%는 돼야 상하지 않고 제대로 절여지거든요. 그런데 한국 매실청은 소금 대신 설탕으로 그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짠맛과 단맛, 정반대의 재료지만 그 원리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소금이든 설탕이든 결국 핵심은 매실 속의 수분을 끌어내 부패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소금의 짠 힘으로, 한국은 설탕의 단 힘으로 그 일을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박정희 씨는 설탕 비율이 조금만 어긋나도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망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도 소금 농도가 어긋나면 우메보시 전체에 곰팡이가 피어 못 쓰게 되거든요. 망인의 고민은 나라가 달라도 결국 같은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우리에게 매실청 만드는 전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줬습니다. 먼저 6월 초에 딴 청매실을 깨끗이 씻습니다. 너무 익은 매실은 안 되고 단단한 청매실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씻은 매실은 물기를 완전히 말립니다. 물기가 남으면 발효가 잘못된다는 거였죠. 그 다음 매실 꼭지를 일일이 손으로 따냅니다. 꼭지가 남으면 쓴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쑤시개로 매실 하나하나의 꼭지를 파내는 작업은 수만 개의 매실을 다 처리하려면 며칠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농원 일꾼들이 둘러앉아 이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작업장에서 매실을 하나하나 골라내던 풍경과 똑같았습니다. 정성이라는 건 나라가 달라도 결국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꼼꼼한 과정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냥 설탕에 대충 절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실 하나하나를 정성껏 따르는 우리 우메보시 못지않은 손길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이 조금씩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한국 매실 가공의 역사도 들려줬습니다. 한국에서 매실을 약과 음식으로 써온 건 삼국시대부터라고 했습니다. 1000년이 훨씬 넘는 세월입니다. 우리 우메보시가 해이한 시대부터 이어졌다면 한국 매실의 역사도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1000년 넘게 같은 열매를 다뤄왔지만 그 답은 이렇게 정반대로 갈렸던 겁니다. 박정희 씨는 옛 한의학 책에도 매실이 약재로 자주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소화를 돕고 기운을 북돋우는데 매실을 썼다는 거였죠. 일본에서 사무라이들이 우메보시로 갈증을 달랬다면 한국에서는 매실을 약처럼 귀하게 여겼던 셈입니다. 같은 열매를 두고 두 나라가 쌓아 올린 시간이 제 머릿속에서 두 줄기 강물처럼 나란히 흘렀습니다. 일본은 매실을 짜게 절여서 보존식으로 만들었죠. 우리는 달게 재워서 청으로 만들었고요. 같은 매실인데 참 다르지 않습니까? 박정희 씨의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일본의 매실 생산량이 한 해 7만 톤, 한국이 3만에서 3만 5천 톤. 생산량은 우리가 2배 많지만 그 매실로 무엇을 만드느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매실 대부분을 짠 우메보시로 만들었고 한국은 단 매실청과 매실주로 풀어냈습니다. 작업장을 둘러보던 저는 한쪽 구석에 놓인 오래된 항아리 하나에 눈길이 갔습니다. 다른 항아리보다 훨씬 색이 짙고 낡아 보였습니다. 저 항아리는 뭡니까? 아, 저건 10년 묵은 매실청입니다. 오래 묵힐수록 색이 짙어지고 맛이 깊어지죠. 약으로도 쓰고 귀한 손님 오면 조금씩 내놓습니다. 박정희 씨는 그 10년 묵은 매실청을 작은 잔에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한 모금을 머금은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람회에서 마셨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맛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깊고 진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마치 잘 익은 과실주 같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맛이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잘 익은 과일의 향이 코로 올라왔고 목으로 넘어가자 따뜻한 기운이 가슴까지 퍼졌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지 못한 채 남은 매실청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호박색 액체 속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통째로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작업장에 있는 30년 묵은 우메보시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담그신 그 우메보시도 세월이 흐를수록 맛이 부드러워지고 깊어졌습니다. 방식은 정반대인데 시간이 맛을 완성한다는 진리는 두 나라가 똑같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제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저는 잔을 든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매실청을 설탕물 변형품이라 비웃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변형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1000년 넘게 갈고 닦아온 또 하나의 완성된 매실 문화였습니다. 박정희 씨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이토 씨, 일본 우메보시는 어떻게 만듭니까? 저도 늘 궁금했거든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우메보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소금에 절이고 햇볕에 말리고 다시 절이기를 반복하는 거죠. 빨갛게 물든 차조개 잎을 넣어 색을 내는 법. 박정희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소금에 절인 매실을 사흘 동안 햇볕에 말린다고 하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는 비가 오면 얼른 걷어들였다가 날이 개면 다시 넣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매실이 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 매실 말리는 철에는 하늘만 쳐다보며 산다고요. 박정희 씨는 껄껄 웃으며 자기도 매실청 담그는 철에는 날씨 걱정으로 잠을 설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매실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그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거든요. 오, 그거 정말 대단하네요. 햇볕에 말린다는 건 우리한테 없는 방식인데 짠맛으로 그렇게 오래 보존한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박정희 씨의 눈에는 저를 비웃거나 깔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방식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한국 매실청을 무시했는데 박정희 씨는 우리 우메보시를 존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농원 한쪽에 손님방에 누워 저는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하루 동안 본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었습니다. 땅에 묻힌 항아리들, 1대1로 재운 설탕과 매실, 10년 묵은 그 깊은 맛, 그리고 박정희 씨의 그 따뜻한 눈빛까지.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차오르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20년 동안 매실은 일본이 제일 잘한다고 믿어왔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땅에서 저는 제가 모르던 매실의 또 다른 세계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현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나라의 밤이었지만 그 소리는 와카야마의 여름밤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박정희 씨가 했던 말을 곱씹었습니다. 같은 매실인데 참 다르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가 자꾸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어쩌면 내일 제가 평생 믿어온 무언가가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박정희 씨는 저를 농원 안쪽의 작은 정자로 데려갔습니다. 매실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횟수가 다른 매실청 여러 병과 매실로 만든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자에 오르자 매실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에는 푸른 매실 특유의 싱그러운 향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저와 진지하게 매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흘 동안 작업장을 둘러보며 쌓인 궁금증을 이 자리에서 마음껏 풀어보자는 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묻고 싶은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미야자키가 중간에서 통역을 도왔습니다. 박정희 씨는 먼저 1년 묵은 매실청, 3년 묵은 것, 그리고 어제 맛본 10년 묵은 것을 차례로 따라줬습니다. 한 잔씩 맛볼 때마다 색이 짙어지고 맛이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빚어낸 그 변화가 손에 잡힐 듯 또렷했습니다. 1년 된 청을 마실 때는 입안에 봄날의 새콤함이 번졌고 3년 된 청은 한층 부드러운 단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10년 된 청을 머금자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진하고 묵직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같은 항아리에서 시작된 매실청이 세월에 따라 이토록 다른 표정을 짓는다는 게 신비로웠습니다. 사이토 씨, 저는 평생 이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매실을 달게 재웠을까? 일본은 짜게 절였는데 말이죠. 박정희 씨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 사흘 내내 같은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박정희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한국은 예부터 매실을 약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배탈이 나면 매실청을 물에 타 마시고 입맛이 없을 때도 매실을 찾았다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래 두고 먹을 방법을 고민했고 설탕에 재워 진액을 뽑아내는 방식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짠! 보존식이 아니라 단음료이자 약으로 발전한 겁니다. 박정희 씨는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배가 아프면 할머니가 매실청 한 숟갈을 따뜻한 물에 타서 먹였다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속이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매실청은 집집마다 상비약이자 음료였습니다. 명절이면 손님에게 매실 차려내고 여름이면 시원한 물에 타 더위를 식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우메보시가 밥상의 중심이었다면 한국에서 매실청은 부엌 한 구석에서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존재였던 셈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일본의 길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매실을 밥 반찬으로 그리고 비상식량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바다를 건너 전쟁터로 나가는 사무라이에게 오래 상하지 않고 갈증을 달래주는 짠 우메보시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길로 갔던 겁니다.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소금을 구하기 쉬웠죠. 게다가 습하고 더운 여름을 나려면 음식이 상하지 않게 짜게 절이는 게 살길이었습니다. 우메보시의 그 강렬한 짠맛과 신맛은 척박한 환경을 견뎌낸 일본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 빚어낸 맛이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사철이 뚜렷하고 매실을 약으로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존보다는 풍미와 효능을 살리는 단 가공으로 나아갔던 거죠. 환경이 다르고 필요가 다르니 답이 달라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매실을 두고 두 나라가 전혀 다른 필요에서 출발해 전혀 다른 답에 도달했습니다. 그 사실이 제 가슴을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전 한국 부스 앞에서 매실청을 설탕물이라 비웃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오만함이 지금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저는 매실청을 한 모금 더 들이켰습니다. 박정희 씨는 상위의 매실청 병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한 병에는 매실 5kg에 설탕 5kg이 들어갑니다. 정확히 1대1이죠. 그런데 사이토 씨네 우메보시는 소금이 20%라고 하셨죠? 단맛과 짠맛 정반대지만 둘 다 매실의 수분을 끌어내 썩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저려왔습니다. 20년 동안 매실만 만져온 제가 정작 이웃나라의 이 단순하고도 깊은 지혜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설탕 비율에 얽힌 실패담도 들려줬습니다.
젊은 시절 욕심을 부려 설탕을 줄였다가 항아리 수십 개를 통째로 버린 적이 있다고요. 설탕이 모자라니 발효가 잘못돼 시큼하게 쉬어버린 겁니다. 그의 농사를 절반이나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도 처음 가업을 물려받았을 때 소금을 아끼려다 우메보시한 항아리를 통째로 곰팡이 피게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께 호되게 혼났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장임의 실패는 나라가 달라도 어쩜 그리 똑같은지요. 박정희 씨는 이어서 한국 매실의 규모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의 매실 생산량은 한 해 3만에서 3만 5천 톤. 그중 상당량이 매실청과 매실액기스로 가공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처럼 짠 보존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전부가 단 가공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죠. 박정희 씨는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광양 한 곳에서만 매년 수천 톤의 매실이 나고 그 매실이 청과 액기스, 장아찌, 정과로 변신한다고요. 작은 농가 하나가 한 해에 담그는 매실청만 수백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규모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와카야마가 우메보시로 일본의 밥상을 책임지다면 광양은 매실청으로 한국의 부엌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매실인데 흘러가는 길이 이토록 달랐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매실을 2배는 많이 기르시죠. 7만 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많은 매실을 거의 다 우메보시로 만드신다니 그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박정희 씨의 그 말에는 비꼬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일본의 매실 문화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너그러움 앞에서 한국 매실청을 설탕물이라 비웃었던 사흘 전에 제가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박정희 씨가 작은 접시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매실청에 졸인 매실 과육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매실청 만들고 남은 매실로 만든 정과입니다. 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액은 청으로, 과육은 정과로, 씨는 베개 속에 넣죠. 저는 정과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쫀득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우메보시도 버리는 게 없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매실 식초, 빨간 차조기 잎까지 전부 쓰니까요. 매실 하나에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 그 마음이 두 나라 장인의 손끝에 똑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매실의 또 다른 쓰임도 보여줬습니다. 매실청을 고기 양념에 넣으면 누린내를 잡고 고기가 부드러워진다고 했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한 숟갈 넣으면 감칠맛이 산다고요. 매실청 하나가 음료를 넘어 한국 밥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우메보시를 떠올렸습니다. 주먹밥 속에도 생선조림 위에도 여름철 차가운 국수에도 우메보시가 들어갑니다. 두 나라 모두 매실 하나로 밥상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한참을 말없이 매실밭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매실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박정희 씨가 우메보시 먹는 법을 신기해하던 게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메보시 하나리면 밥 한 공기를 다 먹습니다. 그 짠맛 하나로 밥을 넘기는 거죠. 그런데 한국 매실청은 정반대입니다. 진한 청 한 숟갈을 물에 잔뜩 희석해서 시원한 음료로 마십니다. 한쪽은 응축된 한 알로, 다른 한쪽은 묽게 풀어낸 한 잔으로. 섭취하는 방식마저 두 나라가 정반대였습니다. 같은 매실을 두고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게 생각할수록 놀라웠습니다. 그 풍경 위로 와카야마의 우리 매실밭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매와 같은 매실, 같은 장인의 손길. 그런데 1000년 동안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매실을 1000년 동안 짜게 절였습니다. 단 한 번도 달게 재울 생각을 못했죠. 박정희 씨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어쩌면 제 눈을 가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실이라면 일본이 제일 잘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제가 모르는 매실의 세계가 이렇게 넓었습니다. 미야자키가 제 말을 통역하자 박정희 씨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매실밭에서 풀벌레 우는 소리만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미야자키도 통역을 멈추고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어떤 긴 말보다 묵직하게 가슴을 누렸습니다. 저는 박정희 씨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사이토 씨,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일본 우메보시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저 짜기만한 장아찌인 줄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너무 몰랐던 겁니다.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우열을 가리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가 같은 열매를 두고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고 그 두 길 모두 1000년의 세월이 검증한 진짜였던 겁니다. 저는 상위에 놓인 1년 묵은 매실청과 10년 묵은 매실청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우리 작업장에 갓 담근 우메보시와 30년 묵은 우메보시를 떠올렸습니다. 짠맛이든 단맛이든 결국 시간이 맛을 완성한다는 그 진리 앞에서 두 나라는 하나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1년 묵은 청은 새콤하고 발랄했고 3년 묵은 청은 한결 둥그러졌으며 10년 묵은 청은 깊고 진중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며 성숙해지듯 매실청도 세월과 함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우메보시도 그랬습니다. 갓 담근 것은 날카롭게 시고 짜지만 수십 년을 묵으면 그 모서리가 둥글게 깎여 부드러워집니다. 소금과 설탕이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어도 두 나라의 매실은 시간 앞에서 똑같이 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 마지막 자만심마저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같은 매실인데 두 나라가 이렇게 다른 답을 냈다는 게 오히려 아름답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온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사흘 전 비웃음과 자만으로 가득했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실밭을 스치는 바람이 그날따라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박정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10년 묵은 매실청 한 병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사이토 씨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일본에 가져가서 천천히 음미해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사이토 씨의 우메보시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저도 30년 묵은 그 깊은 맛에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10년이라는 시간과 한 장인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희 씨가 이 한 병을 담그던 10년 전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의 매실 농사는 잘 됐을까? 그 긴 세월 동안 이 항아리는 땅속에서 묵묵히 익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 건너 일본에서 온 한 장인의 손에 건네지고 있었습니다. 매실 한 병이 이어준 두 나라의 인연이 제 가슴을 뜨겁게 데웠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평생 가장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정자에서 내려오는 게 저는 매실밭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사흘 전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00년 가업의 자부심은 그대로였지만 그 자부심 옆에 이제는 다른 길을 존중하는 마음이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실은 짜야 매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평생 그렇게 믿었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매실은 짜도 매실이고 달아도 매실입니다. 두 개 모두 천년의 세월이 빚어낸 진짜 백이 매실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데 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손에 든 매실청병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한 병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노원을 떠나기 전 박정희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장인의 거친 손이 맞닿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온기만으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매실을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차에 올라 농원이 멀어지는 동안 저는 손에 든 매실청병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줄곧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무릎 위에는 박정희 씨가 건넨 10년 묵은 매실청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병이 미끄러질까봐 저는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그 병이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처럼 느껴졌거든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 때 저는 지난 사흘을 머릿속으로 천천히 되감아 봤습니다. 한국 부수에서 처음 매실청을 맛보던 순간 땅에 묻힌 항아리들, 박정희 씨의 거친 손, 그리고 정자에서 나눈 깊은 대화까지 그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사흘 전 저는 한국 매실청을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매실청 한 병을 보물처럼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게 저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늦은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지 않고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대뜸 물으셨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봤냐? 목소리에는 여전히 못마땅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매실청병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는 그 황금빛 병을 흘끗 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설탕물은 안 먹는다. 저는 더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잔에 매실청을 조금 따라 물에 타서 어머니 앞에 슬며시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고집을 잘 알았으니까요. 억지로 권한다고 마음이 바뀔 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안에서 가장 완고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는 우메보시 전통을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처럼 사셨거든요. 어머니에게 우메보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자 가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설탕으로 만든 매실청을 받아들이는 건
어머니에게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기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작업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를 보니 어제 따라둔 그 잔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드신 겁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어머니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작업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매실청 만드는 법을 우리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었거든요. 청매실을 골라 깨끗이 씻고 물기를 말리고 꼭지를 따냈습니다. 박정희 씨가 알려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매실과 설탕을 1대1로 항아리에 켜켜이 재웠습니다. 손이 자꾸 어색하게 멈칫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소금만 만지던 손이 설탕을 매실 위에 뿌리는 게 영 낯설었거든요. 마치 평생 오른손잡이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소금을 뿌릴 때는 손끝에 익숙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뿌려야 매실이 제대로 절여지는지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설탕은 달랐습니다. 매실 무게를 저울에 정확히 달고 같은 무게의 설탕을 한 켜 한 켜 정성껏 쌓아 올렸습니다. 박정희 씨가 1대1 비율이 생명이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저는 단 1g도 어긋나지 않게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덮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2달만 기다리면 우리 작업장에서도 그 황금빛 매실청이 만들어지겠구나. 하지만 그 2달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설탕으로 매실을 재우는 걸 보신 어머니는 작업장 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다가 결국 화를 내셨습니다. 켄지, 우리 집안이 200년 동안 지켜온 게 뭐냐? 매실은 소금이다. 그런데 네가 설탕을 뿌려? 할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무덤에서 통곡하시겠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 속에서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깊은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말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다가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우메보시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메보시는 우메보시대로 계속 만들 거예요. 다만 매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문 채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저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밥을 넘기면서도 자꾸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렇게 오래 냉랭하게 지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가업을 잇기 싫다고 투정 부렸을 때도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마음을 닫지는 않으셨거든요. 매실청 하나가 우리 보자 사이에 이렇게 깊은 골을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밤마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정말 맞는 걸까?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에서 매실청 항아리를 들여다볼 때면 저는 등 뒤에서 어머니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무거운지 어깨가 다 뻐근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하나? 그냥 하던 대로 우메보시만 만들면 마음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작업장 한쪽에 놓인 박정희 씨의 매실청병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몰랐던 겁니다. 그 한마디가 흔들리던 제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알고도 외면하는 게 죄지.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우메보시를 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200년 가업은 앞으로도 제 손으로 지켜갈 겁니다. 다만 그 자부심 위에 새로 배운 길 하나를 더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우메보시 하나만 고집하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게 오히려 가문을 망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젊은 손님들이 다시 우리 작업장을 찾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전통을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항아리를 열어볼 날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들어올렸습니다. 항아리 안에서는 설탕이 매실에 진하게 녹아들며 끈적한 황금빛 시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코끝으로 달콤하고 상큼한 향이 훅 끼쳐왔습니다. 광양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숟갈로 매실청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박정희 씨의 10년 묵은 깊은 맛에는 한참 못 미쳤죠. 하지만 분명히 제 손으로 만든 매실청이었습니다. 일본 와카야마의 작업장에서 200년 우메보시 가문의 3대째가 만든 첫 매실청. 단맛 뒤에 따라오는 매실 특유의 상큼한 신맛, 그리고 은은하게 감도는 깊은 향. 비록 서툴렀지만 제 손끝에서 두 나라의 매실 문화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맛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매실이 만나는 어떤 지점을 느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동안 소금만 알던 제 손이 마침내 설탕의 길도 알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가 작업장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잠시 굳었지만 곧 용기를 내어 매실청 한 숟갈을 떠서 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 만든 거예요. 한 번만 맛봐주세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 숟갈을 바라보셨습니다. 작업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윽고 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숟갈을 받아 입에 가져가셨습니다. 매실청을 머금은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한숨에는 평생 지켜온 신념이 흔들리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방식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세상엔 또 다른 길이 있었던 겁니다. 제 말에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맛있구나. 솔직히 맛있어. 이게 매실에서 나온 맛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200년을 이어온 고집이 한 숟갈의 매실청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업장 안의 매실청 항아리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분명 호통을 치셨을 거다. 그런데 또 모르지. 한번 맛보고 나면 너처럼 한국까지 가서 배워오자고 하셨을지도. 어머니의 그 말에 저와 어머니는 함께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작업장에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정희 씨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처음 만든 매실청 이야기와 어머니가 결국 그 맛을 인정하셨다는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 작업장에서 가장 오래된 30년 묵은 우메보시를 함께 붙이겠다고 썼습니다. 박정희 씨가 자기 매실청을 저에게 선물했듯이 저도 우리 가문의 가장 귀한 우메보시를 그에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가 30년 세월이 빚어낸 우메보시의 깊은 맛을 음미하며 일본 매실 문화의 진수를 느껴주기를 바랐거든요.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젠가 와카야마로 와주신다면 제 손으로 직접 우메보시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다고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와카야마의 밤하늘과 광양의 밤하늘은 분명 같은 하늘로 이어져 있을 겁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두 장인이 같은 매실을 두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길이 처음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만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잔잔하게 데워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와카야마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매실밭은 여전히 하얀 배화로 뒤덮였고 그 향기는 변함없이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작업장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작업장에는 두 종류의 항아리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소금에 절인 우메보시가, 다른 한쪽에는 설탕에 재운 매실청이 익어가고 있죠. 빨갛게 물든 우메보시와 황금빛 매실청. 정반대의 두 색깔이 한 작업장 안에서 어우러지는 그 모습이 저는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작업장 입구에는 작은 나무 간판을 새로 걸었습니다. 우메보시와 매실청 두 가지를 함께 만든다는 뜻을 담았죠. 처음 그 간판을 걸던 날 저는 한참을 올려다보며 마음이 벅찼습니다. 200년 동안 우메보시만 만들어 온 우리 작업장이 이제 한 걸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 증표 같았거든요. 매실청을 만들기 시작한 뒤로 우리 가게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발길을 끊었던 젊은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매실청을 사러 왔다가 우메보시도 한 봉지씩 사가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우메보시는 부모님들이고 매실청은 자기가 마신다는 거였죠. 떨어지기만 하던 매출이 1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쿄에서 식료품 가게를 하는 친척에게서도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진열대에 올려둔 우리 매실청이 며칠 만에 다 팔렸다는 거였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매실청을 사면서 우메보시도 궁금해한다고 한 봉지씩 곁들여 팔린다고 했습니다. 한숨만 쉬던 친척의 목소리가 그날은 어찌나 밝던지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매실청 하나가 이렇게 우리 우메보시까지 다시 살려낼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가장 크게 변한 건 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이제는 누구보다 열심히 매실청 만드는 일을 거두십니다. 얼마 전에는 설탕 비율을 조금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까지 하셨죠. 평생 소금만 고집하던 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동네 부인들에게도 매실청을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켄지가 한국까지 가서 배워온 거라고, 한번 맛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요.
한국 매실청을 설탕물이라 비웃던 그 어머니가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다는 게 저는 지금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저처럼 평생 한 가지만 옳다고 믿어온 그 마음의 벽을 허물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에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박정인 씨가 보낸 거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가 새로 담근 매실청 한 병과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보낸 30년 묵은 우메보시를 잘 받았다는 인사와 함께 놀라운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인 씨가 우리 우메보시에서 영감을 받아 매실을 햇볕에 말리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매실청을 배워왔듯이 박정인 씨는 일본에서 우메보시를 배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두 장인이, 두 나라가 서로의 길을 주고받으며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지에는 사진도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박정인 씨가 농원 마당에 매실을 널어 햇볕에 말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일본식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 거였죠. 그 사진을 보는데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두 작업장이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작업장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매실을 만들다 지칠 때면 그 사진을 보며 다시 힘을 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그 작은 종이컵 한 잔이었습니다. 오사카 박람회에서 마지못해 받아들었던 매실청 한 모금. 그 한 모금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작업장에 틀어박혀 떨어지는 매출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 매실청을 설탕물이라 비웃으면서 말이죠.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박람회에서 미야자키가 그 컵을 권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자존심을 내세워 끝까지 마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 여전히 우메보시만 고집하다 시대에 뒤처진 채 작업장 문을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호기심 하나, 작은 용기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게 새삼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자부심이란 남을 깔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요. 자기 것을 지키면서도 남의 것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자부심입니다. 200년 우메보시 가문의 후계자로서 저는 우리 전통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동시에 이웃나라가 천년 동안 갈고 닦은 그 지혜 앞에서 기꺼이 고개를 숙일 줄도 압니다. 우메보시와 매실청은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매실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 같은 존재였죠. 한쪽이 빛난다고 다른 쪽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있어 더욱 빛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저는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같은 매실을 두고 일본은 소금의 길을, 한국은 설탕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 해 7만 톤을 길러 짠 우메보시로 밥상을 지킨 일본과 3만 톤 남짓을 길러 단 매실청으로 부엌을 채운 한국.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매실 하나를 짜게 절여 밥 한 고기를 먹게 했고, 한국은 매실 한 숟갈을 물에 풀어 시원한 한 잔을 만들었습니다. 응축된 한 알과 묽게 풀어낸 한 잔. 섭취하는 방식마저 정반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지혜만큼은 똑같았습니다. 두 길 모두 천년의 세월이 빚어낸 진짜였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 두 길을 모두 제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저는 작업장에서 두 가지 매실을 만듭니다. 한 손에는 소금을, 다른 한 손에는 설탕을 들고서 말이죠. 그리고 매년 봄, 매화가 피면 저는 바다 건너 광양의 박정인 씨를 떠올립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매화를 보며 서로 다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또 한 사람의 장인을요. 종주국이라는 자만에 갇혀있던 제 눈을 뜨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작은 농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실의 또 다른 세계를, 그리고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배움이 우리 가게를 살렸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한 뼘 더 넓혀주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다시 한국 광양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죠. 박정인 씨와 마주 앉아 그가 새로 시도한 햇볕 말린 매실과 제가 담근 매실청을 나란히 놓고 맛보고 싶습니다. 두 나라 장인이 서로의 길을 주고받으며 함께 웃을 그날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매실이 이어준 이 인연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